버닝키 의장의 21세기 통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여기 파이낸셜 모델링 옥스퍼드 가이드 2라고 그 앞에 붙어 있죠.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옥스퍼드 가이드 2라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옥스퍼드 출판사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우수도수다. 잘된 책이다. 그래서 옥스퍼드 가이드 투 파이낸셜 모델링의 저자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이자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서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자율이 얼마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상당히 모호한 질문입니다. 왜냐니까 이자율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리 파이낸스라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하루에 빌려줄 수도 있고 하루짜리, 또는 한 달, 두 달, 많게는 30년, 5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도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자율 만기 구조라고 불러요. 이자율의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그려놓은 그림표가 이겁니다. 저 책에서 따왔는데요. 머추러티,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9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자율의 만기 구조를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상당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자율의 만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자율을 정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이라 그러면 이자율을 좀 올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불황이라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조절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기 이자율, 만기가 짧은 이자율,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만기가 짧은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것이 장기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10년짜리 이자율이 하루짜리 이자율에 영향을 받기는 받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자율 전체를 우리가 이 단기 이자율만 낮춘다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장기 이자율이 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단기 이자율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이자율은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거지만 장기 이자율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장기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냉키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야기는 이 단기 이자율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통화당국이 장기 이자율도 조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또 하나의 이자율은 이자율 만기 구조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가장 위험이 적은 이자율, 다시 말하면 국채, 정부채, 그런 것은 이자율이 위험이 적잖아요. 그런데 회사채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험이 좀 있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자율 위험 구조는 위험이 적은 국채 이자율보다도 회사채는 트리플 A다, 트리플 B다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이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자율도 이제 만기가 짧은 놈보다도 만기가 긴 놈이 이자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만기 구조,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됐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크게 보면은 1929년도에 공황,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가가 그냥 확 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긴 것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것이 코로나, 최근에 나타난 것이
실리콘밸리 뱅크 그런 5가지의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저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 5가지 사건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공항이죠. 대공황.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예요? 나는 직업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팻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나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름이 없다. 기름 사러 갔더니 기름이 없다. 이거는 이제 서브 몰기지 프라임.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확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잘 아시는 코로나. 완전히 경제가 얼어붙었죠. 여기는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서 요 최근에 2023년도에 은행이 파산을 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과거의 경우 1930년도 대공황부터 1980년도 오일 쇼크까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왜 경제가 침체했느냐. 그때는 근본이자였었어요. 근본이자. 근본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통화를 많이 풀고 금이 없으면 통화를 못 풀고 그런 근본이자 하에서는 통화량의 조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에 따라서 통화량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통화량의 감소하는데도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이 연쇄 파산. 그러니까 불량이 되니까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니까 그만큼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 있어서는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이제 뱅크런. 이래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일어났는데 그걸 또 연준은 방치를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조정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 조절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걸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통화당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개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고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갖다가 분리시켰습니다. 상업은행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투자은행은 뭐냐니까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에다 투자하고 또 예금 채권에다 투자하고 또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비형 고수익을 노리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시중은행도 순수한 상업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그게 엄격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일만 보고 투자은행은 투자은행 일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은 은행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은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들이 주로 상업은행입니다. 예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대출해 주는 것이 몰기지. 주로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죠. 아주 은행이 작고 조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큰 은행들, 스탠리 모건이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이런 큰 은행들은 전부 다 투자은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은 이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분리시켜 놨느냐 하니까 투자은행의 그 위험이 투자은행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예금자 보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예금자를 보호하려면 예금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데 대출해 줘야 된다. 안전한 데가 뭐예요? 집 사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분리를 했다가 요새 와서 많이 경기가 허물어져가지고 시중은행 가면은 다 하잖아요. 시중은행 가서 보험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경계가 모호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기를 두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이것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생겼고, 그리고 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완전 고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에 와가지고 두 차례 오일 샤크가 있었습니다. 오일 샤크라고 하는 것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4배가 뛰었어요. 40%가 아니라 400% 뛰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우리나라 치면 기름을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4배가 뛰니까 막 완전히 경제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경제가 얼어붙었죠.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오일 쇼크가 되니까 이제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인플레만 되면은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런데 경제가 침체만 하긴 하면 보통 불황이 되면 어떻게 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낮추면 돼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니까 불황과 인플레가 동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볼커 의장은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금리를 거의 한 20%까지 올렸어요. 그러나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또는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 볼커 의장은 상당히 꿋꿋하게 밀고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걸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것이 믿고 따라주는 그런 신뢰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통화 정책이 변해왔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형이다 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미국의 부동산 이제 거품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돈을 빌리기 시작해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하니 그 집값은 막 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서브프라임을 대출자에부터 연체가 발생하니까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거품이 생기다가 거품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에요. 거품이 꺼지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서브프라임 몰기지부터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요. 서브프라임 몰기지에게 일단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 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팔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대출을 해줘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자꾸 이제 영업을 활성화시키지. 일단 자기들이 자본금이 100억이 있다 하면은 100억만 가지고 대출해줬다. 그럼 그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몰기지가 30년인데 뭐 30년 동안에 꼬박꼬박 이자는 들어오겠죠. 그다음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정액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대출 채권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 채권이 생기면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영업을 확대해 가는데 이 이제 대출 채권을 팔려니까 프라임 몰기지는 위험이 적으니까 이자도 낮겠죠. 시장에 내다 놓으면 이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이 적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율은 낮지만 그런데 서브프라임 대출 채권은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으니까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니까 서브프라임 몰기지의 대출 채권이 위험이 만일 100이 있다고 칩시다. 100이 있고 이자율이 10%라고 쳐요. 뭐 위험에 비례한다고 치고. 프라임 몰기지는 위험이 50이고 수익률도 5%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률도 적을 거 아닙니까? 서브프라임은 위험이 100인데 수익률은 10%예요. 근데 수익률이 높은데 시장에는 잘 안 팔려요. 왜냐니까 그것은 높은 위험을 감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니까 위험이 100이고 수익률이 10이다 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두 개로 쪼개요. 한 놈은 150을 위험으로 하고 한 놈은 위험을 50으로 만들어요. 그럼 평균 놈은 어떻게 돼요? 100이니까 이제 아까 원래 위험이 100이 되잖아요. 위험이 150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도 15로 만들어주고 요거는 뭐예요? 위험이 50이면 수익률도 5로 만들어주고 평균 넣으면 수익률이 10%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험이 낮은 건 잘 팔리겠죠. 수익률도 이제 아까 프라임 몰기지가 비싸니까. 그 대신 위험이 높은 놈은 또 그걸 또 선호하는 또 소수의 사람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주로 누가 사겠어요? 아까 말한 투자은행들.
투자은행은 위험이 높은 데를 투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대신 수익률도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산 사람은 150이 된 위험을 산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또 팔았어요. 또 100이라는 위험을 가진 10%짜리 대출 채권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거랑 처음에는 150, 50으로 팔렸는데 그러면 또 150짜리 산다면 또 그러면 또 200, 또 100으로 날아가지고 팔고 굉장히 파정 상품이 퍼져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원래 대출 채권이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큰 우리가 투자은행인데 그것이 이제 파산이 되니까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금융기관이 제조기업과 달라가지고요. 물론 제조기업도 파산하면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금융기관은 특히 뭐예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투자은행이 망하니까 투자자들의 신뢰가 너무 무너뜨려지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상 최저의 경제 파탄입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시장이 불황이 되니까 연준이 취할 방법은 이자를 인하시키자. 이자를 인하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5%, 4%, 3%, 2%, 1%, 0.5%, 0.25%,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인하를 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은 0%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표현할 수는 좀 그렇지만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좀 어색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내가 줘야 돼요. 또.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좀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낮춰봐야 0이라고 하는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금리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zero, lower bound 이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양적 완화입니다. 퀀티터티브 이징이에요. 이 퀀티터티브 이징은 뭐냐? 금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뭐예요? 이 이자율의 만기 구조를 조절할 수가 없다. 특히 뭐예요? 장기 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장기채를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로 이제 장기채는 주로 이제 국채가 이제 30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그런 국채를 매입하기. 국채를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국채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준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연준이 돈은 달러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역외관계입니다. 왜냐하니까 채권 가격은 채권을 사면 만기 때 뭘 받아요? 액면가를 받거든요. 액면가는 게 우리가 보통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가가 100원, 이자율은 10%. 그다음에 또 뭘 정해야죠? 기간 10년.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을 액면가 100원으로 10년 동안에 발행하는데 매년 주는 이자가 액면 이자율은 10% 되는 뜻이에요. 쿠폰이 있는 이제 채권도 있지만 쿠폰이 없는 채권도 있잖아요. 지로 쿠폰 반드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만기가 되면 뭘 받아요? 액면가밖에 안 받거든요.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 나누기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자율. 이게 액면가라는 것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는 건 뭐예요? 이자율로 할인해주면 그것이 채권 가격이에요. 그런데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하고는 역외관계.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액면가라고 하는 분자에 있는 놈은 딱 100원이라 고정되어 있고 요 이자율이 있고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자율 할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채권 가격이니까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역외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장기채를 사면 살수록 뭐예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채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 발행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일반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사면은 돈을 지불하겠죠. 국채값을.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니까 정부가 뭐예요? 시중으로부터 돈을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조세. 두 번째는 뭐예요? 국채 발행. 그래서 일반인들이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또 누가 연준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준이 돈을 지불해야죠. 국채값을 내야죠. 국채값을 내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차례 걸쳐 시행되었고요. QE1, QE3.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매입하니까 높아지니까 뭐예요?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니까 뭐예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전통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양적 완화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양적 완화와 이제 전방 지침이라고 이제 forward guidance. forward는 뭐예요? forward는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forward, future, forward, 미래라는 뜻이고 guidance는 뭐예요?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자율을 낮게 가져간다. 또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국채를 매입한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다 주는 거예요. 주면은 시장에서는 계속 연준이 국채를 사겠구나. 산다면 그만큼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겠구나.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준이 시장에 신뢰를 갖고 있으니 그래 하여튼 전방 지침,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 그냥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시그널. 신을 주니까 이제 시장이 그만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예요? 집을 사야겠구나. 집값이 오르겠네. 집을 사야겠다.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전방 지침이에요. 이와 같은 양적 완화와 전방 지침. 전방 지침이니까 계속 뭐예요? 인플레를 잡겠구나. 정부가 의지가 확고하다. 연준이 의지가 확고하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앞으로 이자율이 물가가 떨어지겠구나 하니까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ed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단순한 숫자,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보다도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대처한 방법이 양적 완화와 forward guidance, 전방 지침. 그것이 이와 같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해서 연준이 취한 비전통적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의 팬데믹,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완전히 뭐예요?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멈추니까 소비와 투자이 급감하고 금융시장도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없고 이 같은 중국이 그렇죠? 특히 중국이 심했잖아요. 통제가 심했죠. 이제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급격한 우리가 거기에 몰렸습니다. 절박한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연준이 그래도 채권을 샀으면 적어도 그 채권이 부도가 안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도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라고 비슷한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 기관인데 공적 기관에서 채권을 살 때는 적어도 부도가 안 나는 국채, 안전자산을 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경제가 지금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생사의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채, 또 지방정부의 채권. 지방정부라는 것은 주로 누굴 이야기하느냐? 주정부죠. 물론 이제 주정부는 망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정부 밑에 또 소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소도시는 망할 수가 있어요. 소도시는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또 많이 났고요. 소도시도. 그래서 지방정부는 주정부도 이야기하지만 또 지방에 있는 소도시도 정부잖아요. 그것도 지방정부니까. 그런 채권도 매입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회사채. 주로 이제 대기업 회사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직접적인 뭐예요? 회사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했고 중앙은행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신속하게 과감하게 움직였다.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움직인 건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절만 낮추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정부가 공적 기관이 연준이 그 채권을 사들이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채만 사들이다가
위험이 없는 채권만 사들일 때는 위험이 있는 채권까지도 과감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확장적 통화정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연준이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연준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도 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CARE,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앤드 에코노믹 시큐리티 액트라고 현금을 직접 주고 정부 국민들한테, 또 실업수당 확대,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은 무너지고 양정책이 긴밀하게 협조한 사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가 허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만 들어본다면 연준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준이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당국은 다시 말하면 재정당국이라면서 정부를 이야기하죠.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거기서 연준이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주고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부 당국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다. 서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책은 경기 부양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총력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채권을 묻지 않고 무조건 사들였다. 지방채, 다음에 저희 회사채, 그것을 이제 총력전이었다 말씀드립니다.